시작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백제를 고구려 마지막 열방 쪽은 백제를 하고 끝에 부분에서 만약 이제 기억이 나면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명칭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조선은 단군이라고 했죠. 왕의 명칭이 단군 왕거.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말이 고구려 왕인 주몽에게도 원래 우리 이제 동명성 왕 그러지만 왕이라는 것은 나중에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왕을 쓰는 거고요. 그 전에는 동명성 단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과 똑같은 이제 단군이라는 명칭을 왕정 제도에서 고구려도 썼다. 그래서 동명성 단군, 유리 단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초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제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할 때 백제를 처음 세운 왕이 누구냐면 온조예요. 온조에게 백제가 붙여준 그 국가 지도자의 명칭이 뭐냐면 어라하예요. 백제 사람들은 어라하라 부르는데 왕을 중국은 황띠라 부르듯이 백제에서는 이제 어라하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라고 하는 조선에서 조선민족 최고의 오래된 현재까지 남아있는 역사책은 고려시대 때에 기록가 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제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 때 누구냐면 한무제 시대 때 스마치에 있었던 시지가 있죠. 시지. 그 시지처럼 김부식 고려 시대 때에 이제 그 사람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모아서 쓴 이것이 이제 현존하는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책이 있으나 전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이 이제 온조에게는 어라하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 동명성 당군은 37년 BC 37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BC 30 기원전 37년 그리고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고구려는 원래 이 BC 37년이라 그거보다 200년 정도가 더 앞섰다. 그러니까 원래는 BC 237년 정도의 최소한 나라를 세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고구려를 그건 야사에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고구려 뭐냐면은 900년 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다고도 얘기할 정도로 900년 국가가 고구려다. 그런데 700년 정도밖에 못 갔다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럼 아까 이제 김부식 삼국사기를 왜 얘기를 했냐면 김부식이 나중에 고려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신라 출신이에요. 조상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도 얘기하는데 신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라가 기원전 BC 한 57년에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국 중에서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그냥 신라, 고구려, 백제 순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논리로 보면 고구려가 제일 먼저 세우고 백제가 그 다음 세워지고 신라가 나중에 세워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 역사를 쓴 사람이 삼국사기가 이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사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을 보니까 고구려는 900년 가는 나라라 했다. 이런 말들이 중국 역사책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거보다도. 자, 여하튼 뭐 이러면서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그 시작이 되어서 그 내려오는데 이 어라하라는 것도 몰랐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민속학자가 이제 우리 저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또 민요로 흘러내려오는 그 노래 중에 어라만슈에라 대신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누굴 축하해주거나 할 때 이제 이렇게 어라 만슈에라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해라 어라만슈에라 대신이요. 그런데 그 어라만수라는 그 만수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라하는 만수를 하세요. 만세수를 하세요. 이거는 중국에서 황제에게만이 하잖아요. 보니까 그 어라하라는 게 백제 왕을 어라하라 불렀구나라는 거예요. 어라만수 이렇게 노래 가락을 보면서 알아낸 거죠. 잃어버렸던 백제 왕의 칭호를 왕을 뭐라 불렀느냐? 중국식의 왕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는 원조 어라하라 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백제는 소손호하고 내려와 갔고요. 소손호가 내려와서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중에 하나 비류는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우냐면 지금의 인천, 런추안. 한국 들어왔을 때 다 아시죠? 그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하듯이 인천 미추홀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이름이 미추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온조는 어디다 세웠냐면 위례성 부근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한국에 보면은 그 한강 상류에 잠실 지역이 있어요. 잠실 지역에다가 온조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비류의 때 온조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십제국이라고 해서 십제. 그 뭐냐면 10명의 제후들, 10명의 신하와 함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십제국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비류의 나라가 이 비류국인데 이 비류국에서 인천 쪽이다 보니까 땅을 파서 우물물을 냈더니 거기서 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담수, 딴수위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딴수위가 아니라 이거는 그 옌수위가 나오니까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온조 쪽으로 다 이주해 와요. 그래서 온조는 그때 비류의 나라가 자기네 나라 쪽으로 형님의 나라가 다 합쳐졌다. 그래서 십제를 이제 모든 백성이 나를 따른다. 그래서 백제국이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온 그 모든 제후가 나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백제로 그 이름을 바꾼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선호가 죽어요. 이게 소선호가 죽으니까 온조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됐지만 어머니 소선호를 백제의 국모, 나라의 어머니로 소선호를 추앙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 온조가 당연히 자기가 국부가 되면은 자기 아내가 국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소선호의 공로가 위대함으로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소선호를 백제의 국모로 세웁니다. 그래서 소선호라는 사람, 이 소선호라는 여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졸본부여와 고구려, 주몽과 연결되고 아들 온조를 다시 백제의 왕으로 세운 세 나라와 연결된 위대한 여자입니다. 소선호라는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온조는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마한, 아까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한의 땅을 병합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제 땅으로 마한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제 온조가 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주군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일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다 그냥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온조 1대 왕인 온조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2대 왕인 다루왕이 있어요. 다루왕. 2대 왕은 이제 다루왕이라고 합니다. 온조의 큰 아들입니다. 장남으로서. 그리고 헤루라고 하는 사람을 이 다루왕은 이제 헤루라고 하는 신하를 이제 고용을 한 거죠. 나이 70이 된 노인을 고용을 하여 국가를 다스리게 했는데 90세까지 살면서 20년 동안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은 헤루요, 헤루. 헤루라고 하는 신하를 했는데 제가 이런 걸 이제 특별히 더 뽑아서 기록을 하는 것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기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할 때 잘 인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뀌고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안목은 사람을 잘 보고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걸 이제 인사는 만사다.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왕 자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가도록 하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보면 이제 사람들을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하는 그런 행정 능력 이런 게 이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그 안목이라는 것이죠. 다른 그런 면에서는 70세의 노인을 기용할 정도면 대단한 모험인데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90세까지 20년을 더 살면서 충성을 했으니까. 세 번째가 이제 기루왕이라고 해요. 기루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였대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1990년도 중반에 북한에 먹을 게 없어갖고는 사람 죽으면 갖다 묻었는데 그걸 그날 밤에 파가지고 그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이제 게루왕이에요. 게루왕. 자, 이 게루왕은 기루왕의 아들인데 게루왕에게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도미라고 하는 도미 설화, 도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요. 이 도미는 이제 그 백제 사람으로서 이 아내가 도미 자체가 도미의 부인. 도미 혹시 먹는 생선 도미 아세요? 그 도미 아닙니다. 이 도미의 부인이 되게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게루왕이 야 너의 아내가 뭐 정조를 지킬 거 아니냐 더 힘세고 뭐 돈 있고 뭐 이러면은 넘어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리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야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볼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하를 보내요. 잘생긴 우리 신하인데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보십시오. 안 넘어갑니다. 이제 이랬는데 왕이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왕이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도미를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왕이 가기 전에 눈을 뽑아서 뗏목에 태워서 강에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이 게루왕이 도미라는 남자를 왜냐면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도미의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미의 눈을 뽑아버리고 뗏목에 대어서 강에다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도미 부인한테 가가지고는 너 이제 내 수청 들어라, 잠자리 들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 부인이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경수 이제 월경이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하고 그 전에 뭐냐 한 번 이제 왔는데 한 번 왔을 때 뭐라 하냐면은 수청 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밤에 이제 불 끄고 들어가는데 한약을 집어넣는 거야. 한약 자기 몸종을 집어넣어가지고는 자기 이제 도미 부인하고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이제 한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몇 번을 당한 거 이런 식으로 게루왕이.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직접 너 이제 수청 들어라 막 그러는데 이제 마침 몸이 지금 불결한 상태니까 안 됩니다. 뭐 하면서 별 핑계를 다 대고 탈출을 해요. 이제 끝까지 수청을 안 들고 탈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니 왕이 너의 남편 도미의 눈을 뽑아버리고 뗏목에 태워서 강에 흘려보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딥니까? 가서 똑같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도미 부인이 그걸 타요. 그리고 똑같이 그 강물을 흘러서 그 강물 보고 이제 강물아 내 남편이 있는 곳에 데려다오 이랬겠죠. 그 신기하게도 그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뗏목이 닿아서. 그게 일본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구나, 고구려. 그 고구려 쪽으로 흘러가서 고구려에서 정착하여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폭군, 게루왕에 대한 이제 폭군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도미설화가. 그런데 이 설화의 내용이, 설화는 항상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진실성, 그 안에 무슨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건 게루왕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나오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돔이라는 일반 평민이 이렇게 예쁜 여자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다고 하셨다면 정말 민주주의를 믿으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쁜 여자는 이런 평민의 남자하고 결혼 안 해요. 장군이잖아, 돔이도. 아니 그것은 일반인으로 나오는 건데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은 왕족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다툼에서 게루가 왕이 됐고 이 사람은 왕족인데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일반 평민이 아까 했지만 하녀를 대신 뒀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녀가 있을 수 없어요. 하녀가. 그러니까 일반 여자라면. 근데 이런 하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류층 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미를 왕은 죽일 수 있으나 오히려 죽이지 않고 눈만 뽑고 그냥 살려뒀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히려 게루 왕은 나쁜 쪽보다는 자기 정권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생명을 살려둔 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르 왕은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백제를 성장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미 설화에는 오히려 이제 이들이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부인은 뺏는 게 보통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부인이 뭐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이걸 국민들은 백성들은 좀 불쌍하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초고왕이 있어요. 초고왕. 게르 왕의 맏아들로서 이제 왕이 됐고요. 신라하고 이제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큰 중요하지 이게 왕들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수왕. 구수왕이라고 있고요. 초고왕의 장남으로서 키가 7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2m 10cm 이상이 되는 거죠. 아주 그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뭄과 홍수를 대비해서 뚝을 쌓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반왕이에요. 이제 중요한 왕들은 이제 저기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8번 여덟 번째가 고이왕이에요. 자, 이제 백제에서는 지금 이제 특별한 왕들이 온조왕, 온조어라, 그 다음에 게루왕, 도미설화와 연결해서 게루왕이 있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왕이 이제 고이왕이에요. 고이왕 때에 와서 뭐냐면 아주 고이 그 국가 행정 질서가 잡혔다. 그러니까 그 왕정의 왕권 강화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고이왕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남당 정치라고 고이왕 때는 이제 남당 정치라고 하는데 이 남쪽을 바라보는 당에서 정치한다.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어느 정도 유교의 영향 같은 게 있는 건데 남당이라는 거는 항상 중국에서는 무슨 말을 하면 황제는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남쪽을 바라보면서 북쪽을 등에다 치고 남쪽을 바라보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제 백제에서는 바로 이런 남당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옷을 잘 입고 화려하게 입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전라도 지역이 뭐냐면 예술이 뛰어나요. 예술의 그러니까 이향이라고 해요. 예향의 고장에는 예향. 예술 쪽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이쪽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제도 옛날에 화려함,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고 화려하고 이런 면에서 최고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책계왕. 책계왕이라고 해서 고이왕의 이제 아들이 뒤를 잇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분서왕이 있고요. 11번째는 비류왕이 있습니다. 비류왕. 자, 이제
비류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계왕이라고 그래요. 계왕. 뭐 여기는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13번째 왕, 13대 왕이 이게 누구냐면 근초거왕이에요. 자, 아까 강의할 때 제가 이 부분 뭐 기억나세요? 근초거왕. 근면하다. 근면. 뭘 하길래 근면하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근데 또 무슨 특징이 있었죠? 그 고구려 평양성을 쳐들어가가지고 고구려 왕이 죽었어요. 근초거왕 때문에. 그래서 그 왕 죽은 사람이 참 원망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기 좋은 게 뭐냐면 고국원왕이다. 죽은 이 근초거왕 때문에. 그래서 이 근초거왕은 그렇게 이제 평양성까지 쳐들어가고 황해도 지역까지, 그러니까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 한반도의 4개 도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백제의 가장 강성한 시기를 이룬 왕이 근초거왕입니다. 그리고 이 근초거왕은 당시에 이 요녕서, 여기 요서 지역 있잖아요. 랴오허의 서쪽 지역에 식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의 식민지가 요서 지역에 있었고 산동반도에도 식민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 역사책에 기록돼요. 우리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 역사책에 근초거왕의 식민지가 요서 지역과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외국에 일본의 그 큐슈 지역에도 역시 무역 상업 기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상 활동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근초거왕이 해상을 통해서 정복 활동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4개 도만이 아니라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만이 아니라 요서 지역, 랴오시, 그리고 산동 반다오, 그리고 큐슈 지역까지 이 서해, 황해를 넘나드는 그런 해상 무역의 왕이었다. 이렇게 근초거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최고의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가 근구수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근초거왕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가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침류왕은 침류왕이 이름이 재밌죠. 침침하죠 좀. 역시 뭐냐면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불교의 깊이 침잠하였어요. 그랬더니 토속 신앙자들이 침류왕과 불교와 토속 종교, 무당 종교 이런 거 사이의 갈등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져요. 침류왕. 그러니까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생 진사왕이 16번째 이제 진사왕이 동생이 왕이 됐는데,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 죽임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 아들한테 안 내려가요.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왕을 죽인 자가 뭐예요? 그 다음 왕이 됐는데 자기를 왕의 동생처럼 꾸민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는 누가 동생이 이어받았다고 보통 말하면은 진짜 동생이 이어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그 왕족의 무슨 양자 형식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동생이라 이런 식으로 꾸며져서 들어갈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대 왕이 때 왕은 이제 아신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 아신왕은 그 진사왕이 죽고 다시 아까 침류왕의 아들이 뒤를 잇는 것입니다. 이 진사왕이
이때가 진사왕 때가 뭐냐? 요 전에 광개토 대왕 때예요. 이게 이제 16대 진사왕은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시대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과 맞붙이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광개토 태왕의 세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접전하려고 나가다가 길에서 죽어요. 진사왕. 이름 이거 재밌네. 진사왕 죽었네. 사자 그죠? 진사왕. 그렇게 되는 거 이제 아신왕도 이 아신왕도 야망이 커요. 그런데 이 아신왕도 뭐냐면은 그 광개토 태왕한테 눌려가지고 패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신왕은 이 신자를 이제 괴로울 신자로 보면 좋겠어요. 신. 아, 나 진짜 괴로워. 이렇게 보면 돼요. 광개토 태왕한테 가갖고 자기 엄마하고 아내를 갖다가 고구려의 볼모로 잡아갔어요. 인질로. 그러니까는 제발 좀 어머니하고 내 아내를 돌려다. 그 대신 내 아들을 볼모로 잡아라. 인질로 잡아라. 그래서 왕자를 보내고 태자를 보내고 어머니하고 아내를 수치스럽게 고구려로부터 돌려받은 왕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신왕은 광개토 태왕한테 뭐라냐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맹세를 했어요. 백제 왕이 고구려 태왕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맹서를 하고 나서야 어머니하고 이제 저거를 돌려받고 자기 아들은 다음 왕이 될 태자는 볼모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지왕 18대 왕이 이제 전지왕인데 이 전지왕은 이 외국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던 거예요.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전지왕이 아신왕이 죽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신왕의 이제 왕자였었는데 일본에 잡혀갔다가 볼모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구려가 세니까 지금 외국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야죠. 군사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그 군사 동맹의 저기로서 자기 왕자를 보내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식의 이제 볼모인 거죠. 인질인 거죠. 그러다가 왕이 죽으니까 이제 이 볼모로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외국에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대 왕은 그리고 여기가 이때 이제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왕비를 어디서 받아들였냐면은 진시 가문에서. 그러니까 왕비는 다 진시였던 거예요. 진시 가문에서 왕비가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해시 가문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외국에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해시 가문에서 도와준 거죠. 왕이 되는 거를. 그래서 왕이 되니까 답례로 대대로 진시 가문에서 나오던 왕비를 안 하고 해시 가문에서 자기 왕비를 맞아서 해시 가문과 이제 연결을 맺은 그런 거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19대는 19대 왕은 구이신 왕이에요. 구이신 왕. 중요한 거 없습니다. 20대 왕은 비유 왕. 역시 중요한 거 없습니다. 21대 왕이 중요합니다. 계로 왕. 자, 계로 왕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계로 왕. 괴롭죠? 맞아요. 괴로워요. 계로 왕의 인생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장수왕이 쳐들어와갖고 왜 괴롭냐면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죽였어요.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와서 쳐들어와서 계룡이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백제 왕이 가서 고구려 왕 죽인 거 있었죠. 근초고 왕이 가가지고 고구려의 고구공 왕을 죽였어요. 그 복수죠, 이게 보면. 장수왕이 와서 백제의 왕을 죽였어요. 계룡. 그래서 계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2대 왕. 22대 왕은 이제 문주왕이에요. 문주왕. 자, 이 문주왕은 자, 이제 성이 어디서면 저 경기도 지역에 있었어요. 위례성에 있었던 것을 여기 천도를 해요. 웅진이라고 하는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웅진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요. 자, 참고로 아까 예에서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의 수도도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가 지금 여기 오녀산성, 졸본산성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어디로 옮겼어요? 유리왕이 환도산성, 환도성으로 옮겼죠. 지안에 있는 그 성으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어요.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고구려 수도는 천도를 3번을 했다. 오녀산성, 환도산성,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지반성, 거기 이제 환도성이죠. 그 다음에 평양성으로 이주 3번을 했다. 백제도 3번 옮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위례성이죠. 위례성에서 지금 문주왕 때 고구려 세력 장수왕 때 이게 하도 크니까 거기가 위험한 거예요. 고구려가 당장 와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계룡왕이 죽었잖아요. 괴롭게. 그래서 문주왕은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에 대비하여서 수도를 충청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게 웅진성이에요. 그래서 웅진으로 왔고 나중에 성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사비성, 이게 부여라는 충청도에 부여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여기 저 중국 여기 있는 부여랑 같은 거죠. 부여라는 이름이. 그 부여로 옮겨요. 그래서 사비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성왕이 뭐로 바꾸냐면은 남부여라고 해요. 남부여. 자, 여기 본격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부여족의 후손이잖아요. 부여라는 나라를 이어받는다. 이거를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문주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 다음에가 뭐냐면 23대 왕이 삼근왕이에요. 삼근왕. 삼근왕. 자, 이 문주왕은 살해를 당했었는데 원래 이 문주왕은 살해를 당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웅진 천도 때는 뭐냐면 경기도 지역에 있을 땐 이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있고 웅진으로 하면 웅진 쪽의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웅진 쪽의 귀족들이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수도 세력이 지금 말하면 만약에 베이징에 있는 중앙정부위원들이 심양으로 왔다. 그러면 심양 정부에 있는 지방 그 당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위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중앙정부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를 수도로 삼아버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심양 정부에 많이 있는 사람들과 이쪽 저 중앙정부에서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하고 사이에 어떤 일이 알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할 거냐 뺏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문주왕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삼근왕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를 죽였던 세력들, 그 이쪽 웅진에 원래 있던 세력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대 왕, 24번째 그 왕이 뭐냐면 동성왕이에요. 동성왕. 문주왕의 조카로서 이제 그 왕이 됩니다. 이때에 동성왕은 이 사람이 한 이제 그 백제를 이제 장수왕의 이 공격은 엄청난 거였던 거예요.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신라하고 백제가. 그러니까 이때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왕이 이 사람이에요. 동성왕. 결혼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국가를 보존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죠. 사실 그때 통일되어 버렸으면은 백제 신라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선민족은 이 만주 지역을 그대로 차지를 하면서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갔을 거예요. 고려라는 이름, 고려라는 이름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다가 동성왕은 임류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류라는 게 이제 뭐 흐르는 이거죠. 그러니까 동성왕은 말년에 가서 자기 이제 왕권 강하니 뭐 이런 거 하지만 회의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놀자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제 임류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이제 풍어를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백가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왕권 강화를 해서 같이 했던 사람 백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가라는 귀족이 있는데 이 백가를 중앙에 두지를 않고 지방의 사령관, 군사령관 정도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는 이제
그 요직을 맡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너 가서 거기서 맡아 그랬는데 이 사람 생각에 이런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있는데 북경에 있는데 사실 저쪽에 지금 인도가 막 쳐들어온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야 너 중요해. 너 지금 인도 좀 와줘.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날 좌천시켰구나. 나를 중앙정부에 안 두고 베이징에 안 두고 나를 지금 저 멀리 내보냈구나 이 생각이 백가가. 그래서 동성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동성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성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왕이 죽으면서 이제 그의 그 무령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서 이 무령왕릉의 무덤이 그 왕릉이죠. 무령왕릉비가 하나도 도굴이 안 당했어요. 자, 이쪽에 얘네들의 왕 무덤은 백제 왕 무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덤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여기 이제 위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왕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도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 입구만 발견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도구를 다 그래서 백제 왕릉에는 가면 이미 벌써 문화재청에서 가보면 이미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거 다 일본이나 이런 데 다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기거나 일본 놈들이 있을 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기만 위치를 몰랐던 거예요. 무령왕릉비가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도구를 안다고 고스란히 왕릉이 속에 있는 그 같이 묻었던 부장품들이 하나도 도구를 안 당하고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70년 된가 발견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무령왕릉비를 발굴하니까 비로소 뭐가 나온 거냐면 백제의 문화, 얼마나 그게 화려한 문화였느냐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백제를 몰랐어요. 이렇게 알아도 그게 얼마만한 정도의 문화인지를 몰랐었는데 이 무령왕릉비가 발견되면서부터 백제라는 나라의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동성왕 지금 이제 무령왕은 동성왕의 지금 이제 우회가 동성왕이었잖아요.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동성왕의 그 아들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동성왕하고 태자가 이 동성왕이 이제 백가한테 죽었다 그랬잖아요. 백가가 죽일 때 동성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무령왕이 왕이 된 거예요. 무령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백제의 그 계로왕이 우에 있잖아요. 여기 이 계로왕. 이 계로왕인가? 계로왕이 자기의 아우인 곤지를 이 사람의 이제 그 계로왕이 이 계로왕한테 두 아들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문주왕의 원래 이름은 여도예요. 여도가 있고 그리고 여지가 있어요. 여지는 곤지라고도 부르는데 이 곤지가 뭐냐면은 계로왕의 동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계로왕이 곤지를 저쪽으로 보낼 때 그 뭐냐면은 일본으로 이제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문주왕이 자기의 동생을 보내는데 임신한 분이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곤지한테 딸려 보내요. 그러니까 형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희한하죠. 일본을 가는데 왜 왕이 자기 동생에게 자기의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게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문주왕과 여기 이제 그 무령왕과 그리고 누가 있느냐면은 임신한 아내 요 사이가 뭐냐면은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삼각관계. 그러니까 형과 형수가 한 여자를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한 여자를 좋아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임신해. 그러니까 왕은
동생이 이 여자를 자기 아내가 된 이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낼 때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동생과 이 아내의 사랑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임신한 그 아들이 만약에 애를 낳으면 그 아들이면 속히 아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외국으로 가다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제 뱃속의 아기는 지금 문주왕의 아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이인데 결혼은 지금 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난 왕은 실제 여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령왕은 그 곤지 왕자로부터 낳은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문주왕의 아들로서 내려온 거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이제 무령왕에게는 있어요. 하여튼 그건 뭐 복잡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왕족 사이에 이런 복잡한 일이 재밌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문주왕이 아니라 제가 여기 계로왕이라고 썼는데. 이건 다 읽어봐야 되니까 좀 복잡하네요. 하여튼 계로왕으로 지금 계로왕과 곤지 왕자 사이에 복잡한 일이 있었다. 뭐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뭐 그거 가지고 큰 적은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무령왕은 이 근초고왕이 이제 한강 유역을 이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강 유역이에요. 이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걸 놓고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신라가 계속 싸워요. 왜냐하면 한강은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그 입구예요. 그래서 옛날 낭랑도 이 한강 유역을 계속 관리를 했었던 거예요. 여기를 통하여서 뭐냐면 사만, 마한과 진안과 변난에 중국의 발달한 문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낭랑이 평양에 있지만 이 지역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삼국이 되는 거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도 이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싸웠다는 거죠. 저희가 배우는 역사는 그렇게 배워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여기 평양이 있고, 만약 여기 평양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평양이 있고 여기 이제 서울이 있는데 평양에 아까 무슨 강이 있다 그랬어요? 대동강. 한강에는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그 여기 중간에 예성강도 있죠. 나중에 고려 500년은 예성강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 여기 지금 중국에서 여기 뭐 있어요? 이 압록강이 뭐 있어요? 여기 단동 있죠, 단동. 그러니까 단동이든 대동강이든 사실 중간에 청천강도 있고 예성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밑에 영산강도 있고 어느 쪽이든 한반도의 서부 쪽은 뭐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디든 사실은. 근데 남한 사람들은 저희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한강이 무역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뭐냐면 북한에서는 뭐가 중심이라고 말하겠어요? 지들 대동강이 중심이죠. 대동강을 장악하는 자가 뭘 갖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한반도의 주인이다. 한반도 만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서부 해안을 아무데나 잡아서 무역을 해도 그게 다 무역기지가 되는 건데 뭐 굳이 그게 한강일 필요 있고 대동강일 필요 있고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남한 사람들은 한강을 지금 남한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북한을 주도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국민에게 가르치는 거지고. 북한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대동강은 고조선서부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수도였다. 수도가 있는 강이다. 이걸 차지하는 자가 패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죠?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배워놓고 지금 보니까 뭐 아무데나 잡아서 무역기지 하면 서부 한국의 서부에는 어디든 잡아서 그거 하면은 그게 무역기지 되는 거지. 이게 이랬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배워놓고 지금 이제 다 버려요. 제가 이런 건 버려요. 그런데 뭐 이때는 뭐 이렇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조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잡든 아무 생각 별로 큰 적 없는데. 한강에서도 큰 배 같은 거 다 이렇게 화물로.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했던 게 뭐냐면 그게 한강을 옛날에 아라 백길이라는데 그것까지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인공물로 파요. 예, 그걸 깊이 파서 이제 그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하는 건데 물을 깊이 파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속이 느려져요.
그 지금 한국이 심각한 골칫거리가 그거예요. 4대강을 이명박 대통령이 다 해놨는데 물은 밑에를 파보니까 뭐냐면 물 유속은 이게 약간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게 깊으니까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부유물질들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부유층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자라나가지고 강들을 지금 다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지금 생태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놓은 일이 한국의 강들을 죽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랑 이제 대통령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는 같은 여당 새누리당 이제 한나라당에게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당 대통령이 됐다면 야당에서 문재인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막 이제 성토했겠죠.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죽은 것이 막 이명박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리들이 막 일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가 이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무령왕은 이제 그런 면들을 해서 한강을 다시 차지하는 일을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성왕이에요. 성왕. 자, 좀 전에 제가 성왕을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들었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왕이 뭘 했다 그랬죠? 성왕은 이제 지금 다시 적어야 되는 건데 26대 왕인데 이제 이 성왕 때 아까 뭐였냐면 남부여라고 그랬댔죠. 수도를 사비성, 그러니까 부여 쪽으로 옮겼어요. 백제의 수도가 3번 옮기는데 경기도의 유래성과 그다음 이제 웅진, 충청도의 웅진하고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서 사비성 쪽으로 내려와요. 문주왕이요? 네, 문주왕 때에는 그 웅진성으로 옮겨온 거죠. 성왕 때. 네, 성왕 때 이제 사비성으로 내려오고 국호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라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왕은 말대로 성왕,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흥왕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성왕은 이때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에요. 신라의 진흥왕은 자 이름이 보세요. 진흥왕 어떻게 써요? 진흥왕. 굉장히 진흥시켰어요. 신라를. 그래서 신라 최대의 영토를 가진 왕이 신라는 진흥왕이에요. 백제는 근초고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 다 위대한 왕들이에요. 이 두 왕이 연합을 하여서 뭐냐면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회복을 해요. 그리고 원래 한강을 회복한 다음에 이거를 백제가 갖기로 한 거였겠죠. 그 원래 백제 땅이니까. 그런데 진흥왕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거기를 딱 먹고 나니까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왕에게 한강 땅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신라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왕은 어떤 기분이 되겠어요? 배신의 아픔 속에서 이제 신라를 쳐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깨지는 거예요? 결혼 동맹. 100년 동안 가까이 왔던 결혼 동맹이 성왕과 진흥왕 때 깨져버리는 거죠. 서로가 결혼을 하여 왕족끼리 결혼해서 맺어졌던 약속은 이제 깨져버리는 게 됩니다. 전쟁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이 성왕이 신라를 치다가 전사해요. 백제를 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성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왕은 이제 위대한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대 왕은 위덕왕이라고 해요. 위덕왕. 성왕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었잖아요. 전사하셨잖아요. 당연히 신라에 복수하고 싶어졌겠죠. 신라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복전을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오히려 신라에 패배를 합니다. 처음엔 전과를 얻었지만 나중에는 신라에 패배를 한다. 자,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 패배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신라 때 말씀드리겠으나 신라는 뭐냐면 화랑도라는 게 있어요.
화랑도가 있어서 이건 화랑도는 청소년 무예 집단이에요. 이 화랑도의 힘이 세집니다. 진흥왕 때. 그래서 이 위덕왕이 아버지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8대 왕이 이제 해왕이에요. 그 해왕은 성왕의 둘째 아들이고 위덕왕의 그 동생입니다. 근데 이 해왕 때는 근초고왕 때 이루어놨던 그 요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해상 무역 기지들이 그걸 다 잃어요. 그래서 해왕 이후로 백제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지막 부흥할 수 있는 성왕 때의 그 한강을 그대로 차지했으면 이제 전 좋았는데 진흥왕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것도 안 되고 무역 기지들도 다 잃게 되고 이제 약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가 29대 왕이 법왕이에요. 법왕. 자, 이 법왕은 무슨 의미가 들까요? 법왕 그러면 그 법은 불교의 법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약해지니까 이 법왕은 불교에 심취를 해요. 그냥 도피적인 거죠. 이거 뜻대로 안 되니까 종교에나 귀의를 하자. 그래서 불교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30대 왕이 누구냐면은 무왕이에요. 무왕. 이 왕이 또 재밌어요. 이 무왕이. 자, 이 무왕은 이 서동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동요가 뭐냐면, 자, 당시에 그 신라에 예쁜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선화공주예요. 선화공주. 그런데 이 무왕은 어렸을 때 이제 뭐 정식 왕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이름은 장이에요. 장인데 그 서동이라고 그러죠. 원래 맞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무왕이 어렸을 때 원래 맞동이 같은데 맞동이 그 신라에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이런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선화공주님은 은밀히 시집간 여자처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집간 여자처럼 그 남자와 오랫동안 정을 통했네. 그리고 서동의 방에 밤마다 몰래 안으러 간다네. 자, 이걸 뭐냐면 이제 그 맛동이라는 게 이제 아버들이 달콤한 고구마 같은 것 같은데 그거를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신라에 가서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야, 이 노래 불러봐 하면서 이 노래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선화공주님은 뭐 밤마다 서동이를 만나러 간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했겠죠. 자, 이 노래를 이제 부르니까 이게 신라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화공주 진짜 안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한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대노를 했겠죠.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선화공주. 그래가지고 선화공주 쫓겨나갖고 이제 가는데 항상 이럴 때는 엄마들이 뭘 줘요?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폐물을 주잖아요. 근데 갖고 이제 정처없이 나왔는데 이제 저 맛동이가 서동이라 불린 서동이가 가더니 이제 누군지 모르는 척 아가씨 가시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깁동무 해드릴게요.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보는데 좀 잘생겼고 아이고 이렇게 딱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얘기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둘이 사랑하게 되고 그 이제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예요? 그 소문을 퍼뜨린 그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그 나쁜 남자인 거예요. 그 남자가. 자, 어이없죠. 그러나 이미 뭐예요? 사랑하고 같이 뭐 정을 통하고 이랬으니까는 뭐 이 남자의 꾀에 넘어간 거죠. 자기가 그런 여론에 당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이제 삽시다. 그런데 이제 선왕공주 엄마가 좀 폐물 꺼내놨겠죠? 그 폐물을 다 이제 꺼내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황금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걸 팔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재산을 갖고 이렇게 삽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맛동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뒷산이 많은데? 선왕 깜짝 놀랐어요. 이게 뒷산이 많다니요. 이거냐 이게 이렇게 고구마나 이런 거 이런 거 캐러 갈 때 약초 뭐 캐러 갈 때 그 뒷산에서 이거 많이 발견했다고. 몰랐던 거지 이게 뭔지. 황금이거든요. 가보자고.
그래서 선화공주가 갔더니 이게 금방이야. 산에 황금이 그냥 노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화공주 이제 눈이 뒤집히지. 이거 우리 아버님 보내드릴 수 있냐고. 우리 아버님. 좀 보낼 수 있다고. 그럼 뭐 무신장 안 되면 뭐 어쩌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 선화공주가 얘기를 부탁하니까 그걸 보내줬어요. 신라에도. 그리고 내가 이제 선화공주랑 결혼한 남자다.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제 돈 많이 갖다 좀 좋아하잖아요. 그 이제 사회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무왕은 실제로 이게 아닌데 지금 뭐예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약해지는 사이에서 백제의 귀족들은 뭔가 강력한 지금 백제를 부유하게 할 자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황금 노다지 발견했잖아요. 이 힘으로 왕이 된 거라는 거죠. 정식 이 계통의 사람이 아닌데 왕족을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야.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혈통이 아니나 이쪽으로 양자로 들어와서 그 뒤를 잇게 하여 왕이 된 자로 보는 것이 그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동요에서 나오는 그럼 진짜로 선화공주하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성왕서부터 지금 신라하고 백제의 관계는 어때요? 진흥왕이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죽이려고 하는 백제는 지금 죽이려고 하죠. 성왕도 막 전사하고 그랬는데 절대로 이거 신라 여자 데려다가 백제의 왕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 여자 누굴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재력가의 딸일 거다. 재력가의 딸일 거로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걸 극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옛날 결혼 동맹했던 그것도 이런 추억이 있잖아요. 100년 동안을 같이 백제 신라가 고구려 싸웠던 그런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선화공주가 누구냐면 나중에 선덕여왕과 자매 관계예요. 예, 선덕여왕의 그 동생인가 둘째 동생인가 언니인가 뭐 그런 식의 자매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백성들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무왕과 그 서동요라는 것을 통하여서 옛날 그 100년 동안 같이 내었던 이 향수도 그 이야기 속에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재밌는 무왕이라는 사람이 출신이 이러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무왕은 그 백제 주문 프로젝트, 백제를 키우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나라에 이제 그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무왕이 뭐냐면 수나라에다가 그걸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비밀 외교문서를 보내서 뭐냐면 니네가 고구려를 친다면 우리가 길 안내해줄게. 이런 식의 비밀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거를 고구려 나중에 알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 백제 진짜 백제 버린다 너 막 이렇게 이제 나갈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갈등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왕은 이렇게 중흥 프로젝트를 하다가 만년 늙어서는요. 이게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했는데 그게 뭐 별 적인 거 없는 것 같아요. 만년에는 이제 노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왕흥사라는 곳에서 여흥을 즐기고 대왕포라는 곳에서도 여흥을 즐기고 망해루라는 곳에서도 이제 아주 그 파티宴会를 막 열어놓고 이제 막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 무왕의 아들이 31대 왕, 이게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은 해동 성자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해동 성자인가 해동 증자인가 아주 해동 증자군요. 해동 증자라 부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자왕은 뭐냐면은 죄인들을 사형수 이외에는 다 풀어줬어요. 자기 왕이 될 때 기념이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걸 풀어줄 때 뭐냐면 사회 단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죄 짓지 마라. 사형수라는 극악한 죄인들만 빼놓고는 다 풀어주고 사회 단결을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라를 공격해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성왕 그리고 무왕, 의자왕 이렇게 뛰어난 왕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신라한테. 아까 얘기했죠. 왜냐면 진흥왕 때 화랑도라는 거가 있어요. 이게 청소년 애들을 10대 애들을 갖다가 군사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 힘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신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왕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원래 백제의 그 기를 못 피는 거예요. 그게 한강도 먹지 못하고 뺏겨버리고 막 이런. 그래서 대단히 백제 자체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이 의자왕도 뛰어난 왕이니까 이 의자왕하고 이쪽에 이제 그 선덕여왕 이런 이때 이제 김유신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선덕여왕 김유신, 김춘추 이런 선덕여왕은 어느 신라예요. 신라인데 아직 신라는 우리가 말 안 했잖아요. 신라 이게 의자왕 때하고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도 뛰어나고 선덕여왕도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난타전이 벌어져요. 막 성을 뺏었다가 빼앗겼다가 막 엄청나게 이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백제하고 신라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큰 나라,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큰 나라가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이렇게 이제 미국을 보면서 이제 북한하고 우리 북한 남한 보면서 이제 중재를 요청하는 어떤 이제 당나라에서 당시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좀 안정 좀 해라, 니네 싸우지 좀 말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당나라가 중재를 하는데 잘 안 돼요. 둘은 뭐 팽팽하게 계속 싸우는 거죠. 의자왕도 팽팽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의자왕한테는 계백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나중에 계백이라는 장수 나오는데, 자 이러다가 의자왕도 그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DNA 유전인자가 아주 비상에 나와. 말년에 가가지고 인생 뭐 있어?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술 먹는 쪽으로 바뀌어요. 여자하고. 그런데 정말로 의자왕이 말년에 가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가 정복을 한 다음에 의자왕이 뛰어난 왕인데 우리가 의자왕의 나라를 멸망시킨 거다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백제 백성들을 신라 쪽으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 니네 왕이 못해갖고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점령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자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나쁜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난 왕이었는데 참 애석하다. 우리가 니네 점령한 거야. 걔네는 죽으라고 의자왕한테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은 만년에 가서 주색잡기에 빠졌다. 술과 여자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삼천궁녀라는 게 있어요. 낙화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낙화암이라는 곳이 뭐냐면 떨어질 낙자예요. 꽃이 떨어지는 그 백마강이라는 곳인데 그 사비성 앞에 이제 백마강이라고 하는 곳이 흐르는데요. 거기 우에서 보면 이게 이 낙화암에서 이게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가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의 궁녀들이 의자왕 왕국에 있던 궁녀들이 이쁘잖아요. 아주 이쁜 여자들이 있고 그냥 치마를 이렇게 죽을 때 이게 그 분명히 못 뛰어내니까 치마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훌쩍 뛰어서 다 백마강 그 절벽에서 빠져 죽었다는 거지 거기가. 그러니까 구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치 한 떨기 꽃들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낙화암이다. 루어화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라 사람들이 그걸 보내면 3,000명의 궁녀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진수왕이야? 아방궁인가? 어디 3,000궁녀가 있었겠어요. 뭐 몇 명 떨어져 죽었어도. 그걸 이제 막 과대 포장했을 수 있어요. 신라는 이제 의자왕 니네가 이렇게 3,000명의 여자 데리고 오는 거야. 솔로몬도 1,000명의 여자였는데 이쪽에서 의자왕이 3,000명 여자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참 문학적으로는 상상되세요 지금? 이렇게 거기서 여자가 궁녀 이쁜 여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떨어지면서 밖에서 보면 한덜기 꽃들이 쭉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게 문학적으로 상당히 비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의자왕은 자 이제 이렇게 주작작게 빠지니까 이때 이제 외교는 지금 막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게 신라가 뺏었잖아요 한강유역을. 그러면 한강유역은 원래 지금 백제가 차지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광개토왕 장수왕 때 고구려가 차지했죠. 그러다가 신라가 마지막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강유역을 놓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볼 땐 어때요? 신라가 밉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떻게 맺겠어요? 외교 관계가 동맹 맺겠죠. 그 다음 백제하고 아까 어디가 친하다고 그랬어요? 대일이라고 따르라고 해놓고 섬겼던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외국이라는. 자, 고구려, 백제, 외국. 그리고 고구려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돌궐 쪽과도 연결이 돼요. 왜 돌궐을 맺으냐면 당시 수당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인 돌궐과 연결을 해가지고 당나라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로서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종단 정책으로 저 돌궐, 고구려, 백제, 그리고 외국 이렇게 이게 딱 종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고립돼요? 신라가 고립되는 거예요. 이쪽은 나라들이 없잖아요. 동해 쪽으로는. 그러니까 신라는 필사적으로 어디하고 외경을 맺어야 되는 거야? 당나라하고 맺어야 돼요. 이거는 횡이죠, 횡. 그죠? 십자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종이 되고 이건 십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자 이제 신라는 이렇게 이제 고립되는 형태가 되니까는 이걸 필사적으로 당나라와 연결을 맺어서 이 외교의 고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라로서는 중요한 외교. 여기에 탁월한 공로를 세우는 게 김춘추예요. 그리고 무장, 무인으로서 최고는 김유신이고 신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외교 관계, 외교의 탁월한 전략가는 바로 김춘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선덕여왕 때 이제 여기를 연결을 하면서 당나라와 관계를 회복을 하고 드디어 이제 뭐냐면 이 신라와 당나라가 뭐냐면 무슨 전략을 짜냐면 고구려는 쳐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를 치냐면 같은 외교 관계에 있는 백제를 먼저 쳐서 없앱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서는 김유신이가 5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고 이 여기서는 우저티에 아까 말한 그 이세민이 좋아하던 여자 그 이제 당 고종하고 왕후가 된 우저티엔이 특전무가 13만 명의 군사를 보내요. 10만 명, 13명을 보내서 소정방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보내서 와요. 김유신 여기로 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된 거지, 백제가 먼저. 자, 이 상태에서 긴박한 이 외교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의자왕 밑에 이제 귀족들이 있는데 여기 5만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의자왕한테 나오는 군사가 5,000명이에요. 그 이제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아니 백제가 아무리 군사가 없기로 얘네는 5만 명을 보내는데 왜 백제는 5,000명밖에 못 보내느냐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왕이 직접 통솔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이 귀족들이 갖고 있는 군사들이 전쟁이 나면 동원된 체제였던 것 같아요. 볼 때 왕 자체가 바로 전쟁을 나는 겁니다. 근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왕이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5,000 정도였던 군사였던 것 같고 이 군사를 계백에게 맡기게 돼요. 계백이. 자, 요전에 성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에서 어떤 느낌이 와요? 성충. 충성해. 의자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인데 직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니까는 이제 이런 그 양주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요. 성충아, 너 같으면은 어떻게 막겠느냐? 그랬더니 백마강 그쪽에서 하구 쪽에서 얘네 거슬러 원하는 거 그 위로 넘어오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신라 애들은 기벌포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을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양쪽에서 막으면 그 좁은 협곡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일당 100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능히 10,000명을 막아낼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니까 거기를 막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충원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백제는 보존됩니다. 했는데 간신배의 놈들이 뭐냐면 성충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놈 말에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이 그렇겠지. 저놈이 내게 앙심 품고 지 군사 전략이 올바른 걸 나에게 말 안 해줬겠지. 그래서 그쪽을 포기해버리고 더 안쪽에서 막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디가 되냐면은 황산벌이라는 데가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중요한 단어예요. 황산벌. 그래서 계백이 이걸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백도 알죠. 그 군사 전문가니까 다 아는데 거기를 이미 뚫려서 들어오니까 5만 명이 들어오니까 벌판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백이 가면서 이거 뭐 5,000 대 5만이 싸워야 되잖아요. 먼저. 그러면 한 명하고 10명이 싸우는데 승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이 죽죠. 5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는 집으로 가요. 군사들을 다 데리고 집에 먼저 가요. 의자왕이 야 네가 좀 거시기 좀 해야 되겠다. 이 전라도 사람은 많이 거시기라는 말을 잘 써요. 사투리가. 네가 좀 거시기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이 나와갖고는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는 집을 먼저 가요. 그 이제 군사를 보면서 이제 그 만화님과 자녀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나 그러는데 들어가갖고는 아내하고 애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칼로다가.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나오고요. 자, 군사들은 이걸 봤어요. 뭐죠 이게? 이건 어차피 지금 5천 대 5만이 싸우는 건데 난 내 새끼하고 내 아내 다 죽였다는 거죠. 난 내 목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천 명의 군사가 그걸 봤어요. 장군 칼에 자기 가족 죽이고 나온 칼을 봤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이. 군을 안 가보지도 모르죠. 중국에서는. 눈 뒤집힌다. 내 장군이 내가 목숨 걸고 따라야 될 장군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뒤집힌다.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아, 저 장군을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식을 죽인 저 장군을 위해서 내 목숨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5천 명이 가가지고 황산벌에서 싸우면 4번인가 싸웠는데 다 졌어요. 신라 애들이. 5천 대 5만을 그냥 벌판에서 싸웠는데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천하의 명장인데 계백하고도 몇 번 싸웠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제가 명장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세? 김유신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쟤들이 저렇게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큰일 난 건 이제 이게 지금 5만 명으로서 5천을 못 이기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한국 사람이 쪽팔리는 일이냐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유신의 동생이 푸밀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푸밀이 형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 아들 보내주세요. 응? 그러니까 푸밀의 아들이 누구냐면 관창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얘가 이제 10대 소년인데 푸밀이가 이제 자기 아들 부르는 거야. 야 와라. 그럼 너 백제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워라. 그러는 거야. 혼자 싸우라는 거야. 이걸 단기 필마라고 그러는데 관창이 예 아버님 하고는 딱 나서 투구 딱 쓰고 창 들고 적진으로 달려들고 황산벌 뛰어들어가 계백이 있는 데로.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몇 명 죽이다가 잡혔겠죠? 잡아가지고 투구 벗겨라. 딱 벗겼더니 애야 애. 16살 정도 먹은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백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왔냐?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말잔등에다 태웠어요. 돌려보냈어요.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다 풀어줬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다시 투구를 뒤집어 쓰고 창 들고 다시 간 거예요. 그럼 막 사다 또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투구를 또 먹혀보니까 아까 그놈이에요. 계백이 느꼈어요. 아 얘네 못 이기는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5천이 왔는데 저 신라놈들이 애를 보낸다?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얘들 무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요. 죽여라. 목을 베어서 말잔에다 실어서 보냈어요. 푸밀이 김유신의 동생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쇼죠. 자기 아들도 쇼를 할 수는 있는데 장하다 내 아들 막 이러면 목을 피가 뚝떨어지고 들고 장하다 내 아들 이러는 거죠. 자 이걸 봐서요 신라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만이 와 하고 가서 5천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라고 하는데 장엄한 최후를 조국을 지키기 위하였던 그 계백의 결사대는 자기 아내와 가족을 다 죽이면서까지 왔던 이들은 결국 숫자에 밀려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 황산벌 전투가 그렇게 끝나요. 그 관창이라고 하는 이 화랑도 신라 애들이 그 청소년을 잘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그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그거.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애들 이제 막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하는 어떤 거 보면 그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소정방이도 이제 백마강을 통해서 이제 사비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김유신이 이 황산벌 전투 때문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소정방이가 막 이제 너 왜 늦었냐고 이제 당나라 큰 나라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내 저놈 새끼 때문에 먼저 죽이고 당나라하고 내가 먼저 결전을 내겠다. 백제를 치기 전에
저놈부터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유신이. 그게 이제 쫄죠. 서정방이. 김유신은 이제 명장인데 신라 최고의 명장인데 야 백제 치는 것보다 니네 먼저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나라 오거나 뭐거나 백제 이제 신라도 키 안 죽는 애들이에요. 너부터 니놈부터 치겠다. 이 백제 개백결사대가 얼마나 센지 니네가 아냐? 그 5천이지만 얘네는 니네 스승님 다 죽었어. 당나라 온다 니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조카 새끼 죽여가지고 결국 여기 온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정을 움찔하고 그럼 내 이해한다. 뭐 이제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백제를 쳐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켜요. 이것이 660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자왕하고 그 왕족들은 다 당나라로 끌려가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이제 당나라의 벼슬을 받고 당나라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는데 거기 가서 벼슬 한다 그런가? 예, 당나라가 상당히 적용이 뭐냐면 이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근데 옛날에 왕족이 있잖아요. 그 예우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벼슬을 주고 당나라의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명목상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저걸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당나라가 이 전략이 대단해요. 그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 나라 어디를 가면 자기를 한주라 부르고 화교 애들은 뭐라 당론지혜라고 그래요. 당인가가 어디든지 미국에 화교들은 당인가 당론지혜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당나라가 외국인들을 우대해요. 외국 인재가 오면 다 우대해줬어요. 그래서 당나라는 만약에 외국에 이런 인재가 오면은 10년 동안 세금을 안 받아요. 사업을 하면 10년免税예요. 여기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우를 해주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중국 그 당나라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뛰어난 인재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열려있는 나라가 당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를 배우면 중국 지금 공산당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당나라가 했던 형태들을 띈다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번영한다.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외국인들에서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이제 외국인 기업들이 여기 와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부유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좀 백제라 이런 식이 있어요. 이제 그런 우대 정책을 줄여나가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을 받아들였으면 그들에게 있었던 기한만큼 보장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 정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죠. 신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인 사업가들도 그렇고 다 이제 더 싼 곳이 있는 동남아시아로 빠진다고 그래요. 난 기업을 잘 모르지만 여기가 이제 하도 더 세지고 그런 그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중정부. 그래서 그런 말이 외국인에 들리면 그것은 신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나라에게 배워라. 공산당 사람들이 고대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그 지도자 누가 배우면은 그거 그대로 실천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예. 조금 손해를 보는 건데 전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신뢰를 쌓아주면 기업하는 자들은 그만큼의 유익을 줘요. 이 중국에 대하여서. 그래서 조금 원래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대륙 기질, 험한 기질이거든요. 당나라의 그런 면이 좋은 것은 이 잡아다가 놓고도 칸부치하지 않고. 우저텐인가요? 예? 그 여자. 그렇죠. 예. 우저티엔이 정치 잘하는 여자예요. 우저티엔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그 곱게 늙어 죽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 충성을 많이 받고 대단한 여자예요. 축천무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 뭐라고 할지면 여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고조 류방의 아내인 그 류타이호우도 되게 뛰어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막 유교에서 막 여자들이 모함한다는데 전혀 안 그래요. 굉장히 정치들을 잘했어요. 딱 한 여자 시타이호, 서태후는 문제가 있어요. 그 여자는 정치를 제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그 여자 지도자들은 잘했어요. 모태똥의 부인 짱청도 좀 문제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대로 공시의 정책을 하면 미국에 따라 못 간다 그거죠. 제 얘기 들었는데 미국은 인재들을 써 고용한다. 그게 옛날 당나라가 했던 정책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가졌던 정책이. 저 5시에 뭐 약속이 있군요. 중국에 네, 제가 들었는데
그래. 갔다 와서 자, 저희도 저기 마치죠. 여기서 5시 다 됐으니까. 예, 그때까지 하고. 객체 다 끝나. 예. 공부를